안녕하세요. 저는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을 만난 30대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다 보니 핏줄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겐 새아버지가 바로 그런 존재이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남들보단 조금 특이하지만 그만큼 더 특별한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아무리 이혼 가정이 흔하다지만 막상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자식들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 그렇게 사이좋던 부모님이 이혼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 그러니까 제가 8살, 9살일 무렵, 그땐 남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아빠가 저희 자매를 정말 예뻐하셔서 늘 품에 끼고 다니셨거든요. 아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을 왜 그렇게 안고 다녀? 그러다 버릇 나빠져. 영숙이는 얼른 아빠 품에서 내려와. 왜? 우리 딸 누가 채워갈까 봐 불안해서 안고 다니는 건데. 영숙이 너도 아직 아빠 품이 좋지? 어,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우리 아빠가 최고야. 어릴 적 전 아빠 껌딱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늘 아빠 품에 안겨 있거나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8살 때 기억이 얼마나 선명하겠냐만 제 기억 속 아빠는 언제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도 가고 늘 집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행복한 기억과 동시에 부모님이 이혼 직전 얼마나 자주 싸우셨는지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진짜 지겨워서 당신하고 더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고. 이럴 거면 우리 갈라서자.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애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 그딴 짓을 해? 당신이야말로 바가지 좀 작작 끌고 내가 숨 막혀서 살겠냐? 당신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니까. 부모님 사이에 금이 가는 순간 웃음이 넘치던 제 유년 시절도 쩍쩍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1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전 아주 작은 사글세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방이 3칸이 더 넓은 집에 살았는데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는 사글세 방이 정말 싫더라고요. 엄마, 우리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요? 여기 내 방도 없고 좁고 냄새나요. 그냥 다시 우리 집에 가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와 동생은 엄마에게 계속 원래 집으로 가자며 조르기만 했죠. 엄만 그런 저희 자매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셨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꼭 우리 영숙이 진숙이 방 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고만 기다려줘. 어?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왜 안 와요? 난 아빠 손잡고 자야 잠이 잘 오는데. 그게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오실 테니까 오늘은 엄마 손 잡고 잘까? 하지만 아빠는 일주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살이 됐을 무렵이나 어쩌면 다신 아빠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도 전 늘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기 시작한 이후로 저의 일상은 정말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기름 보일러를 썼는데 겨울이면 기름 살 돈이 없어 엄마랑 1시간이나 걸어 주유소로 기름을 사러 가기도 했네요. 그마저도 보일러를 펑펑 돌릴 수 없으니 겨울밤마다 두꺼운 옷이며 목도리를 두르고 자야 했고요. 영수가, 지수가, 너희 손바지 있지? 그것도 입고 자자. 아유, 이렇게 자면 감기 걸려서 안 돼. 답답해요, 엄마. 우리 그냥 보일러 더 틀면 안 돼요? 예전에 내가 춥다고 하면 보일러 잘 틀어줬잖아요. 엄만 그럴 때마다 말없이 저희 옷을 여며주시며 늘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고생만 시키는구나. 내가 너무 모자란 엄마라서 미안하다. 정말이지 그의 겨울은 너무나 가난하고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 흐르고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13살 크리스마스에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영수가, 진수가, 아저씨한테 인사드려. 아저씨가 너희 준다고 선물을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단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어떤 아저씨가 선물을 잔뜩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아저씨 손에 들린 선물을 보고 혹시 산타 할아버지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는 맛있는 간식은 물론 예쁜 원피스, 구두, 운동화까지 정말 산타 할아버지인 것처럼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처음 인사하지? 반갑다 얘들아.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너희가 울지도 않고 엄마 말씀 잘 들었다고 해서 아저씨가 주는 거야. 우와, 이거 정말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 이 원피스 입어봐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이 구두도 같이 신어볼래? 반짝반짝하는 게 요즘 꼬마 숙녀님들 사이에서 인기라던데. 저희 자매는 선물에 정신 팔려 낯도 가리지 않고 아저씨가 주시는 선물을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밤중에 패션쇼까지 했어요. 엄마 아저씨는 손뼉을 치며 매우 즐거워하셨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왜 이렇게 깜깜한 밤에 와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야. 이럴 땐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난 말이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아저씨 말에 막아서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아저씨는 앞으로 너희 새아버지 되실 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린 아저씨와 가족이 되는 거야.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다 함께 잘 지내보자. 네? 뭐라고요? 나 아빠 있는데 왜 새아빠가 필요해요? 우리 아빠 있잖아요. 13살이던 전 멀쩡히 계시는 아빠의 자리를 웬 모르는 아저씨가 대신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새아빠가 뭐냐며 천진난만하게 묻고 있었고 화가 난 전 급기야 아저씨가 준 선물도 내팽개쳐버렸어요. 나 새아빠 싫어요. 이런 옷도 필요 없어요. 난 아빠 있단 말이에요. 그제도 어제도 아빠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왜 와요? 우리 아빠 데려와요. 아저씨 나가요. 나가라고요. 잔뜩 부하가 난 전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몹시 당황해하시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고 공주님, 이 아저씨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미안해. 아저씨 갈 테니까 선물 마저 가지고 놀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렴. 진숙이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공주님들에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아저씨는 나중에 또 올게. 아저씨는 집에서 쫓겨난 듯 그렇게 황급히 돌아가셨고 조용해진 집안엔 엄마와 제가 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전 그때 엄마가 정말 미웠어요. 왜 잘못 없는 우리 아빠를 밀어내고 모르는 아저씨를 새아빠라고 하는지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싫었거든요. 그 뒤로 아저씨는 자주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아저씨는 늘 친절하고 상냥하셨지만 전 늘 떼쟁이 아이처럼 아저씨를 밀어냈죠. 영수가, 진수가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니? 오늘 우리 영숙이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갈까 하는데 어때? 너희도 좋지? 우와, 진짜요? 아저씨, 저도 피자 좋아해요. 전 감자랑 치즈 많이 들어있는 거로 먹을래요. 콜라도요. 야, 가만히 있어. 저 피자 안 좋아하거든요. 아저씨랑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전 괜히 신나 있는 동생을 꼬집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불 안에 있다가 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빼꼼 얼굴을 내밀었죠.
그러자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피자 박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영수가, 아저씨가 피자 포장해 왔어. 콜라랑 스파게티도 사왔는데 이젠 좀 먹을 생각이 나? 언니 빨리 일어나. 피자 다 식는단 말이야. 빨리 먹자, 빨리. 전 피자 냄새를 참지 못하고 얼굴에 소스까지 다 묻히며 아주 배가 터지게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으로 제가 아저씨를 새아빠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 퇴근했다. 둘이 밥 잘 먹고 숙제도 잘하고 있었어? 아휴, 엄만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 평일에 마트에서 일하시던 엄만 서 있는 시간이 긴 마트 일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가 저희 자매가 잠들기에도 이른 시간이라 저희는 잠든 엄마 곁에 누워 놀고 있었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엄마 몸과 제 팔이 스쳤는데 엄마 몸이 완전 불덩인 거예요. 그제 엄마를 자세히 보니 열이 펄펄 끓고 고통스러운지 끙끙 앓고 계셨고요.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 일어나 봐요. 진수가 어떡하지? 엄마 몸이 엄청 뜨거워. 어린 저희들은 엄마를 어떻게 병원에 모셔가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아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들아, 혹시 엄마 집에 오셨니? 아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으시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는지. 아저씨 큰일 났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온몸이 불덩인데 저희끼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19를 불러야 할까요? 아저씨가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는 다급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곧장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일도 다 못 끝내고 오셨는지 작업복 차림에 먼지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잘못되는 거 아니죠?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지 마, 영수가. 아저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꼭 낫게 할 테니까. 아저씨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는지 엄만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며칠 입원해 계시다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 감기 몸살까지 겹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고 저희 자매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혼을 반대하는 못난 딸까지 감당하셨어야 했으니 스트레스가 무척 심하셨을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리신 엄만 힘겹게 제 손을 잡으시곤 이렇게 물으셨어요. 영수가 정말 아저씨를 새아빠로 못 받아들이겠어? 네가 그렇게 싫다면 엄마가 단념할게.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건 우리 딸들이니까. 엄만 아저씨와 제 관계 때문에 내내 고민이 많으셨나 봅니다. 엄마랑 아저씨 무척 사이가 좋으셨지만 제가 정말 싫다고 하면 헤어질 생각도 있으셨나 봐요. 그때 전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저렇게 땀을 흠뻑 흘려가며 엄마를 위해 달려온 아저씨에게 조금 감동한 참이었거든요. 딸인 저보다 살뜰히 엄마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오기를 부리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저씨는 건축 기술자로 일하셨는데 저희에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늘 씻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저씨가 머리에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엄마 곁에 계신 걸 보니 엄마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아저씨가 싫지 않아요. 근데 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저도 잘 생각해 볼게요. 그 뒤로도 아저씨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오려는데 그만 제가 우산을 깜빡했더라고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뛰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대비를 뚫고 어디선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영수가, 여기다, 여기야. 아저씨가 데리러 왔어. 얼른 차에 타. 감기 걸리겠네. 누가 절 그토록 다정하게 부르나 했더니
역시나 아저씨였어요. 더 놀라운 건 아저씨 차 뒷좌석에 제 친구들 셋이 벌써 타고 있더라고요. 영수가 너희 새아버지가 우리도 태워주신다고 했어. 우리도 쫄딱 젖을 뻔했는데 완전 슈퍼맨처럼 나타나셨다니까.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타. 전 그때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간 제가 첫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다가 단체 버스에 올라타서야 가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간식과 5만 원,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영수가 네가 이렇게 벌써 커서 수학여행을 가다니 이 아저씨가 다 기쁘구나. 가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와. 이 5만 원으로 과자도 실컷 사 먹고. 이런 말 하면 네가 싫어하겠지만 오늘은 왠지 꼭 해주고 싶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 며칠 뒤에 만나자. 전 아저씨, 아니 새아빠의 편지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제야 전 그때까지 새아빠에게 차갑게만 대했던 게 너무나 죄송해졌어요. 새아빠는 언제나 저희 자매에게 진심이셨는데 전 이젠 돌아오지 않는 아빠만 생각하며 새아빠에게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전 공중전화로 새아빠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냐? 네가 이렇게 먼저 전화를 다 걸어주고 너무 감동이구나. 그래 수학여행은 재밌고? 맛있는 거 실컷 사 먹었어? 전 저보다 더 신난 것 같은 새아빠께 수학여행에서 즐거웠던 이야기를 잔뜩 들려드렸죠. 새아빠는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요. 그러다 뒤에 줄을 선 친구가 재촉하는 바람에 전화를 끊게 되었답니다. 저 이만 전화 끊을게요. 내일도 전화 드려도 되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아빠? 너 지금 아빠라고 한 거야? 그래, 그래.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영숙이 네 아빠잖니. 그때 새아빠가 어찌나 감격하시던지 수학의 너머로도 울먹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아빠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번 마음을 열고 나니 우린 꽤 돈독한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새아빠와 살림을 합치게 된 저흰 드디어 사글세방에서 벗어나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우와, 여기 진짜 내 방으로 써도 돼요? 전에 살던 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언니, 방 안에 봤어? 아빠가 화장대도 사주셨던데. 제 여동생은 진즉 새아빠의 1등 팬이 되어 아빠 아빠 부르며 갖은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도 여동생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제 친아빠로 모시며 사이좋은 부녀지간으로 지냈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표현은 안 했지만 왜 친아버지가 저를 떠나셔야 했는지 그 의문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엄만 친아버지에 대해 절대 말씀을 안 꺼내셨기에 누구에게 묻지도 못하고 저 혼자 가슴속에 궁금증을 간직하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었고 대학 갈 무렵엔 새아빠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아빠는 저희 자매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 자매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학을 다니다 무사히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꽤 유명한 기업에 입사했고 여동생 진숙인 은행원이 되었어요. 저는 첫 월급을 받고 좋은 내복 2벌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요즘 촌스럽게 누가 빨간 내복을 사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꼭 효도할게요. 아빠는 우리 딸 말만 들어도 감격스러워서 벌써 눈물이 날 것 같구나. 우리 딸이 사준 내복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아빠가 겨울 내내 매일 입고 다니마. 고마워 우리 딸. 제가 새아빠에게 항상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새아빠가 저희 자매의 모든 걸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소한 것에도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처음 남편을 소개해드렸을 때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장선태라고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항상 영숙이를 배려하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착하고 순수한 남편은 어디서 결혼 반대 꾀나 당하는 드라마를 보고 왔는지 제 부모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새아빤 그런 남편을 보고 껄껄 웃으셨어요. 왜 이러나 사위?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래? 자네도 귀한 집 아들인데 이럴 필요 없네. 자네 목소리가 우렁찬 거 보니까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만. 그래도 살면서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절대 영숙이를 울리거나 속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새아빤 남편이 제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보시곤 정말 친아들처럼 예뻐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댁에서도 절 친딸처럼 생각하시며 잘 챙겨주셨고요. 남편은 저희와 반대로 아들만 둘이었는데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니까 이제야 딸이 생겼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며 제 손에 귀한 홍삼 세트 들려주셨죠. 이거 사돈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리렴.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며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선물이야. 저희 집에서도 너무 감사하다며 한우 세트를 사다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너 시댁에 처음 간다고 했을 때 혹시 시집살이를 당하는 건 아닌가, 괜히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많았다. 근데 사돈 댁에서 이렇게나 널 예뻐해 주시니 이제 아빠 마음이 놓인다, 놓여. 시댁에서 절 얼마나 예뻐하셨냐면요. 저희 시부모님 고향이 거제도였는데 언젠가 여름 휴가 때 남편과 절 데리고 거제도 관광까지 시켜주셨어요. 2박 3일 휴가 내내 전 100원짜리 한 장 못 쓰게 하시며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시아버님이 운전까지 다 하시며 관광을 시켜주셨답니다. 새아가 저기 앞에 좀 볼래? 저기가 바람의 언덕이라고 거제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야. 원래는 띠밭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찍고 나서부터 바람의 언덕이라 불렸을 거야. 그지 여보? 그럼 여기가 원래 염소 키우고 애들 띄워놀고 하던 데인데 지금 이렇게 멋진 관광 명소가 됐구나. 조금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과의 여행은 생각보다 더 재밌고 편안했습니다. 남편도 혹시나 제가 불편해할까봐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영수가, 우리 다음엔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여행 오자. 두 분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지? 그땐 내가 두 분 모시고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릴게. 우리 엄마 아빠도 챙겨줘서 고마워. 아마 오빠랑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아빠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그 말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는지 정말 다음해 여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체력이 약한 엄마를 배려해서 비교적 시원하고 편한 코스로 미리 준비하고 또 한식을 좋아하는 새아빠 입맛에 맞춰 맛집까지 다 알아왔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저희 부모님께 친아들처럼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도 4년이 넘었어요. 결혼하고 4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희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어찌나 재밌게 지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제가 분에 넘치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누렸던 걸까요? 저는 그토록 충격적인 일이 제게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은 한 해 마무리를 앞둔 연말이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검진 받은 지 오래됐죠? 이제 두 분 연세도 있으셔서 한 해도 거르지 말고 잘 받으셔야 돼요. 엄마 요즘 자꾸 숨차고 감기 걸리면 쉽게 낫지도 않는다면서요. 말도 마라. 아유, 나이가 들어선지 아무리 내깔 다녀도 감기가 떨어지질 않어.
이참에 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물어야겠다. 그쯤 엄만 목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며 기침을 달고 사셨어요. 전 겸사겸사 잘 됐다 싶어 검진 잘 받고 오시라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그런데 검사를 잘 받고 오신 엄마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도 저도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일 걱정이 많았던 건 오히려 새아빠였어요. 새아빠는 약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엄마를 모시고 직접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하늘이 무너질 듯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폐암이라고요? 이 사람 폐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엄마의 폐암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와 여동생 남편까지 모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폐암 3개 생존율은 낮으면 15%, 많아봐야 30%였어요. 그마저도 전이가 되면 훨씬 더 낮아졌고요. 진단 이후 우선 엄만 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엄만 폐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이후엔 후유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평소보다 폐활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숨쉬기도 어려워하시고 통증이 너무 심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불가능할 정도였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술 이후엔 더 힘들다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희 자매와 남편도 그런 엄마를 보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새아빠가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여보, 많이 아파? 아까 진통제 놨는데 왜 통증이 안 잡힐까? 조금만 더 힘내자. 당신 수술도 잘 받았고 이제 항암까지 하면 금방 나을 거야. 당신 꼭 살 수 있어. 당신 강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어떻게 영숙이 진숙이만 두고 가. 제발 살아야 해. 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소리에서 미안해. 새아빠의 지극정성은 딸인 저희도 못 따라갈 정도로 눈물겨웠습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병원에 들렸지만 새아빠는 잠시도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새아빠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졸고 계시길래 간병인 침대에 잘 눕혀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둘만의 시간이 생겼네요. 엄마, 우리 되게 오랜만에 둘만 있네요. 그죠? 새아빠가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엄마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나 잠 안 온다고 칭얼대면 엄마가 내 손 꼭 잡아주면서 노래 불러줬는데 기억나요? 그럼 기억나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저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오랜만에 엄마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누워서 좀 자요. 이번에 내가 노래 불러줄게요. 요즘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셨죠? 이제 다 큰 딸이 엄마한테 자장가도 불러줄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하지만 그마저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서 웃으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엄마가 그 노래 너희들 재울 때마다 불러줬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부르는 거 들으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다. 너희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엄마가 우리 딸들 곁에 오래오래 있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아기 낳는 것도 보고 애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엄마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엄마가 나 바쁠 때 우리 아이 등교도 시켜주고 입학식 졸업식도 따라가줘야죠. 요즘 할머니들 다 그런다는데 엄마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영수가 엄마 포기하지 않을게. 엄마도 너희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엄마 반드시 일어날 거야. 사랑하는 내 딸들 더는 울게 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언제나 간절히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힘든 수술도 잘 이겨내셨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엄마를 기어이 저 먼 곳으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눈 좀 떠봐. 아휴, 이 사람아. 우리 애들 시집 다 보내면 둘이 오순도순 늙어가자고 약속했으면서 이렇게 혼자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 야속한 사람아. 엄마, 가지 마요.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엄마 없이 밥을 먹고 엄마 없이 하루를 보내요? 엄마 없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견디라고. 사랑합니다, 장모님. 부디 하늘에선 아프시지 말고 편히 쉬세요. 전 태어나 단 하루도 엄마 없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더라고요. 특히나 엄마를 떠나보내고 새아빠는 저희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빠, 오늘도 엄마 납골당 다녀오셨어요? 식사는 하고 가시지. 또 술만 드셨죠? 미안하다, 딸. 내가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는구나. 네 엄마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새아빤 매일 아침 납골당에 다녀오셨다가 잘 드시지도 못하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너무 그리워지면 엄마 베개를 안고 혼자 한참을 우셨고요. 전 저대로 엄마를 보낸 슬픔에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새아빠 건강마저 걱정이 돼 무척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새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아빠는 이미 약줄 많이 하셨는지 잔뜩 취해 계셨어요. 영수가 아빠다. 아빠가 술 한잔 했어. 미안하다. 오늘따라 네 엄마가 어찌나 보고 싶은지. 나도 그냥 확 네 엄마를 따라갈까 싶다. 네 엄마 하늘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겠냐. 혹시나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 아빠도 네 엄마 곁으로 가고 싶구나. 아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 속상하게. 자꾸 이러시면 제 가슴 찢어져요. 아빠마저 안 계시면 저랑 진숙이는 어떡해요? 저도 엄마 곁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잘못했다. 새아빠는 펑펑 우시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튼튼한 울타리였던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신 걸 보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아팠어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이제야 뒤돌아보니 저희 새아빠도 어느새 이른이 넘으셨더라고요. 아빠, 이제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아빠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힘을 내봐요. 이제 제가 아빠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요.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전 어느새 많이 늙으신 새아빠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아빠를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엄마를 떠나보낸 이후 새아빠가 생각보다 더 큰 후유증을 앓고 계신 것 같아 저와 여동생은 긴 상의 끝에 새아빠의 심리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면서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 문제는 없는지 상담을 받게 해드렸어요. 처음엔 약간 어색해 하시던 새아빠도 상담을 받으러 가서 저희에게 못했던 얘기까지 다 털어놓고 오니 한결 후련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난 이때까지 네 엄마를 잊는 게 너무 죄스럽고 그러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가보니 그건 내 고집이고 미련이지 네 엄마가 원하는 게 절대 아닐 거라고 하시더라. 맞아요, 아빠. 우리 이제 엄마가 자유롭게 날아가시게 그만 놓아드려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하늘에서 지켜본 엄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린 엄마를 잊는 게 아니라 잘 보내드릴 준비 중인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속 깊은 어른으로 자랐을꼬. 여보, 거기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 나 끝까지 애들 곁에서 잘 살다 갈게. 그래도 되지? 그렇게 아빤 차츰 안정을 찾아가셨고 1년 정도 지났을 땐 엄마 이야기를 웃으며 나눌 정도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답니다. 그렇게 저도 다시 일상을 찾아가던 중 새아빠가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진수가 혹시 누가 너를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하지 않았지?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든지. 네? 누구요? 누가 우리 찾아올 사람 있어요? 전화도 그런 일도 없었어요. 전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무슨 일이 없냐, 누가 만나자고 하지 않냐며 같은 질문을 계속하셨답니다. 아빠,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대체 누가 저희를 찾아오는데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새아빠가 자꾸 이상한 질문하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 드디어 그 질문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절 찾아왔거든요. 그날도 전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퇴근을 서두르던 참이었습니다. 그때가 날이 너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집에 가고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영수가, 너 맞지? 나다. 난 예비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너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컸구나. 그 사람은 놀랍게도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간 친아빠였어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진 언제나 덩치가 크고 젊은 모습이었는데 그때 만난 친아빠는 어느새 70이 넘어 흰머리가 가득한 노인이셨어요. 친아빠는 절 보자마자 오열하시며 연신 제 얼굴을 눈에 담으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나타난 친아빠가 반갑기도 했지만 사실 당혹스러운 마음이 더 컸답니다. 그래도 친아빠가 길에서 저만 바라보시며 계속 우시니까 친아빠를 모시고 급하게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 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그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왜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너희들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니까 어디 사는지 금방 찾을 수 있더구나. 애빈 우리 딸들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너흰 이 애비 걱정도 안 되든. 친아빠는 약간 절 타박하듯 말씀하셨어요. 전 가뜩이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데 친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솔직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우리 가족들 떠난 건 아빠잖아요.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가 모르는 게 참 많다.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억울하다고. 내가 그때 네 엄마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내 친딸들까지 등졌겠니. 놀랍게도 친아빤 억울하다시며 돌아가신 엄마의 흉을 보시더라고요. 전 친아빠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엄마가 그때 무슨 짓을 한지 나 알아? 네 엄마가 나 몰래 바람을 피웠어. 지금 너희가 새아빠라고 부르는 그놈이 있지? 그놈이 네 엄마하고 바람이 났다. 둘이 어느새 눈이 맞아서 나 몰래 살림을 차린 거야. 난 그때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너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겠냐?
그때 네 엄마랑 관련된 사람들 다 꼴도 보기 싫었어. 이제라도 너희들 앞에 나타난 날 좀 이해해다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 새아빠가 사실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요? 전 그때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친아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본인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네 엄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 애비 말을 믿어야지. 그 사기꾼 같은 인간 말을 믿으려고? 아빠 너희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저 지금이라도 연락하고 지내자꾸나. 난 내 자식들 잘 사는 거 보기만 해도 좋아. 그 사기꾼은 너희한테 수발이나 받고 살겠지만. 친아빤 그 뒤로도 한참을 엄마 새아빠 욕을 하시다가 댁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어느새 작고 초라해진 친아빠의 뒷모습이 어찌나 눈에 밟히던지요. 그렇게 친아빠가 나가신 이후로도 전 한동안 멍하니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충격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갈 힘도 없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까 퇴근한다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데리러 갈까? 당신 혹시 괜찮으면 나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할래? 나 오늘 술 마시고 싶어. 저는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집에 있던 남편을 근처 호프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친아빠가 찾아오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남편은 저만큼이나 깜짝 놀라며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새아빠가 자꾸 누구 찾아오지 않냐고 묻는 게 이상했는데 친아빠가 혹시 새아빠를 먼저 찾아가셨던 걸까? 나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내 기억 속의 친아빠도 평생 내 곁을 지켜주신 새아빠도 모두 좋은 분들인데 무엇보다 거의 30년 만에 본 친아빠 얼굴이 너무 마르고 늙으셔서 마음에 자꾸 걸려. 여보, 당신이 많이 힘들겠지만 난 이럴 때수록 한 사람 말만 들어선 안 된다고 봐. 우선 새 장인어른 말씀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의 장인어른은 당신도 알겠지만 처제하고 당신을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분이잖아. 나한테도 너무나 좋은 분이고 혹시 오해하는 일 없게 솔직히 여쭤보는 건 어떨까? 남편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더니 좋은 해답을 주었습니다. 전 집에 와서도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다음날 바로 새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영숙이 왔어? 그래, 밥은 먹었고? 너 근데 얼굴이 좀 마른 것 같구나. 요즘 잠을 잘 못 자냐? 전 평소처럼 제 걱정부터 하시는 새아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아빠, 저 사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랑 제 친아빠가 이혼하신 이유가 대체 뭐예요? 아니, 친아빠가 저희 자매를 떠나신 이유가 뭔데요? 아빠는 알고 계시죠? 네가 그 질문을 하는 걸 보니 그 인간이 기어이 널 찾아간 모양이구나. 그래, 이젠 다 말해줄 때가 됐지. 너한테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네 친부라는 인간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뿐이 사기꾼이야. 그 인간 때문에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그때 너희가 집에서 나와 사글세방에 산 것도 네 친부가 노름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다 거덜내서다. 그 인간은 네 엄마가 모아둔 돈 말고도 네 외할머니한테도 돈을 빌려서 다 날려먹었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셨던 것도 친아빠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것도 다 노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새아빠는 부모님께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친아빠가 노름에 빠져 식구들을 버리고 가버린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도 너희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너희 엄마도 그렇고 아직 어린 너희들까지 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냐.
처음엔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 일 보니까 자꾸 눈에 밟혀서 나도 큰 결심을 했던 거야. 새아빤 엄마에 대한 마음도 크셨지만 저희 자매를 보고 아빠가 되어주어야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엄마도 언제나 묵묵히 큰 힘을 주시는 새아빠에게 의지가 많이 되신 모양이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들고 오셨던 것도 매번 저희 간식이나 선물을 챙겨주셨던 것도 다 그 이유였던 거죠. 혹시 그 인간이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더냐? 아니면 이제라도 서로 돕고 살자는 말은 안 해? 사실 저한테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연락처를 주셨어요. 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인간이랑 절대 연락하면 안 돼. 내가 네 친부랑 알고 지낸 지도 40년이 넘는다. 살면서 그 인간한테 돈도 정말 많이 뜯겼어. 사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너희들 한참 키울 때도 몇 번이나 나타나 돈 요구를 하더구나. 너희를 뺏어가니 많이 하면서 돈을 달라는데 내가 안 줄 수가 없었다. 네 친부에게 너희 엄마나 내가 뜯긴 돈이 자그마치 2억이 넘어. 원한다면 내가 통장 이체 내역까지 보여줄 수 있다. 엄마가 살아생전 그렇게나 돈을 뜯어가던 친부는 이제 더는 돈 뜯을 사람이 없자 드디어 저희 자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새아빠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희가 속상해할까봐 한 번도 말씀도 안 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진실을 알게 된 전 친아빠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나타난 목적도 기가 막히지만 새아빠와 저희 자매 살 이간질하려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마 저희가 새아빠랑 멀어지면 친아빠와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겠죠. 아빠,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사셨어요? 저희한테 진작 다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놈이 혹시 너희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냐. 나쁜 마음이라도 품으면 큰일 나잖니. 그래서 너희 엄마도 나도 그깟 돈 줘버리고 말자고 했던 거다. 아빠, 이젠 제가 그 사람 용서 안 해요. 아무리 절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라도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아빠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면 전 안 참아요. 전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라도 저희 가족에게 큰 아픔을 준 친아빠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친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청했어요. 뭐? 당장 만나자고? 나야 좋지. 근데 말이야, 예비가 지금 너한테 갈 차비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차비 좀 보내주면 안 될까? 5만 원만 보내주라. 어디 계신데요? 차라리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집 주소 보내주세요. 친아빤 전화를 받자마자 일단 제게 차비부터 보내란 소리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속내를 알고 있었던 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친부가 보내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친아빠가 살고 계신 곳 근처에서 마지막이 될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딸, 여기다. 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연락을 줬어? 역시 내 딸이구나. 5만 원만 보내줬으면 내가 너 있는 대로 갔을 텐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빠, 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이냐? 아이, 그보다 우선 밥부터 먹어야지. 너 뭐 좋아하냐? 우리 딸들이랑 떨어져 산 세월이 길어서 너희가 뭘 좋아했는지도 다 까먹었어. 저는 친아빠가 착한 아버지인 척 절 챙기는 게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물론 딸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기도 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계속 물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 다 알고 왔어요. 왜 돌아가신 엄마 새아빠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셨어요? 왜 바람 피웠다는 거짓말까지 하셨냐고요? 설마 진짜 이간질 하려고 하신 거예요? 새아빠가 저희의 보살핌을 받고 계신 게 분해서요? 아니야, 거짓말 아니다. 정말 너희 엄마가 바람이 났다고. 그 새아빠라는 놈이라. 그래서 내가 떠나준 거야? 나 진짜 억울해.
저 다 알고 왔다니까요. 아빠가 노름에 빠져서 집안 재산 다 거덜내고 외갓돈까지 끌어다 쓰셨다면서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고요. 대체 그만큼 엄마랑 힘들게 했으면 됐지. 또 뭘 바라고 저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30년 동안 2억이나 뜯어갔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친아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을 참 못되게 하는구나. 그놈이 너한테 시켰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 둘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는데 2억도 못 받아? 그놈은 공짜로 내 마누라랑 딸들을 홀랑 차지했잖아. 난 그저 받아야 할 돈 받았을 뿐이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자. 어? 난 하나뿐인 네 친아빠잖니.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제게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진 지금 모시고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아빤 저희를 버리고 갔지만 지금 아버진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사셨다고요. 새아빠가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던 저희를 어떤 마음으로 걷어주셨는지 알기나 하세요? 새아빠 없었으면 지금의 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당신이 노름에 빠져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 가족들 곁을 지켜준 게 새아빠뿐이라고요. 전 친아빠를 아주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그러자 친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주 불쌍한 척을 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딸, 너 애비한테 진짜 1억이야? 이 애비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기나 해? 나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이 나이에 지금 고시원에 산다. 그러지 말고 네가 맏딸이니까 이 애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네가 한 2천만 도와주면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 낳는 이유가 뭐냐? 다들 노후를 생각하면서 낳는 거잖니. 그러니 네가 내 노후 좀 도와줘라. 결국은 돈이 문제였던 거 맞네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왜 그렇게밖에 못 사셨냐고요. 착하게만 산 우리 엄만 아빠가 그렇게 함부로 써버린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곁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사세요?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친부는 제 팔에 매달리며 돈 좀 주고 가라며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아섰어요. 저는 지갑에서 급하게 3만 원을 찾아 친부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마지막 돈이에요. 이걸로 노름을 하시든 식사를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친부는 제가 그렇게 뛰쳐나가는 순간에도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 그래도 주려면 좀 더 주고 가지. 3만 원이 뭐냐. 한 5만 원만 더 주고 가. 그렇게 식당을 뛰쳐나오며 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아빠라고 불쌍하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전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새아빠 댁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새아빠에게 가자 아빤 다 알고 계신다는 듯 그저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아빠, 저 오늘 그 사람과 단판을 싣고 왔어요. 앞으로는 또 아빠한테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땐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친자식도 아닌 저희를 키우시면서 뒤로는 저희를 걱정하며 그 큰 돈을 고스란히 바쳐야 했던 새아빠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 정말로 진심으로 저희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저희 효도만 받고 살게 해드릴게요. 더는 아빠 마음 아프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고맙다. 우리 딸 고마워. 아빠 너희 자체만으로도 이미 더 큰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저는 눈물을 닦고 아빠에게 큰 절을 올렸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게 아버진 오직 제 눈앞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새아빠도 제게 큰 절을 받으시군 눈물을 흘리시는 동시에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셨답니다. 그렇게 다시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는 이 일을 남편과 동생에게도 알렸어요. 동생도 사연을 알자마자 새아빠를 찾아와 펑펑 울고 말았죠. 동생은 저보다 더 아빠 껌딱지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도 장인어른이 정말 대단하시다며 저처럼 큰 절을 올리더군요. 장인어른, 제 인사도 받으셔야죠. 제 아내를 이렇게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아내와 처제만큼이나 장인어른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네. 내가 자식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위복도 있는 모양일세. 우리 사위 최골세, 최고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나누며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답니다. 저는 그 이후 친부와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30년 동안 저희를 키워주신 새아빠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죠. 이 사연이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뽑히게 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영상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서로의 소중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 저희 엄마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고 계시겠죠?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 이후 친부는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젠 저희 가족의 삶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부디 어디에 계시든 나쁜 짓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전 가족들을 보살피며 새아빠가 저희에게 주신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제도 모르는 놈을 뻥 차버렸던 여자입니다. 저는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요즘 말에 빌리자면 돌아온 싱글입니다.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죠. 그리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결혼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집안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서히 알게 된 남편이란 사람의 본 모습이 아주 실망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꽤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던 그때 일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수도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차로 적어도 서너 시간은 가야 하는 곳이죠. 부모님은 그곳에서 작게 장사를 하며 저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3남매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은 열심히 사셨지만 집안 형편은 항상 어려웠고 전 그런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상고로 진학했고 졸업 후엔 수원에 위치한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는데 그런 큰 회사에 취직했으니 운이 참 좋았죠. 그렇게 전 혼자 수원으로 상경해 돈을 벌며 생활비와 동생들의 학비에 보태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동생들도 그런 제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다 자기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며 전 이젠 절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안 먹고 안 입으면서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도 많지도 않고 연애도 거의 해보지 못했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면 외로움도 고단함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모으며 주변에 물어물어 작게 해본 부동산 투자도 꽤 수익을 내준 덕에 전 30대 중반엔 무려 25평짜리 신축 아파트,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아끼고 아껴 서울도 아닌 수원에 그 정도 아파트를 얻은 게 대단하냐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물리푼에서 시작한 저로선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다름없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수희 씨는 참 멋있어요. 뭐든 척척해내시고 정말 야무지고 똑부러지잖아요. 전 조금 맹탕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수희 씨를 보면 너무 멋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숙제라는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루고 나니
그제야 제게도 여유가 좀 찾아오더군요. 연애한 지도 오래됐던 전 지인의 소개로 오랜만에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순수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는데 절 정말 많이 좋아해 주었죠. 다만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으니 그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30대 후반의 나이로 결혼하게 됐답니다. 제 동생들은 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혼자로 남아있던 절 걱정하셨는데 드디어 알린 제 결혼 소식에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양가 모두 도움을 준 형편은 되지 않았었기에 우린 제가 살고 있던 저희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요. 남편은 가정과 가구 등 혼수만 새로 장만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다 좋아 보였던 남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더군요. 그건 귀가 좀 얇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야 뭐 어느 정도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알게 된 시댁 분위기는 갈수록 영 불편하더라고요. 이에 새아가 너 중복에 우리 학주 삼계탕 끓여줬니? 아니면 뭐 삼겹살 같은 거라도 구워줬어? 아니요. 초복에 같이 나가서 삼계탕 사 먹어서 중복은 따로 안 챙겼어요. 뭐? 아이 초복 챙겼다고 중복을 안 챙겨? 우리 학주 몸이 약해서 때 되면 꼬박꼬박 몸보신 시켜주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돼. 저도 챙긴다고 챙겨주고 있는데 저도 일 다니느라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요즘 여자들은 맞벌이 유세를 그렇게 부린다더니만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해도 내조가 먼저인 법이다. 친정과 다른 지방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내 아들이 최고인 분들이었어요. 결혼 전엔 그냥 평범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시댁에만 가면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여자 남편한테 못하면 소방 맞는 법이다. 이런 말을 안 바라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부딪히기 싫어 앞에선 그냥 내내 했습니다. 어른 갖고 부딪히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해 여보. 좀 구식인 분들이라 그래. 어차피 자주 뵙는 사이도 아니니까 당신 조금만 참고 이해해줘. 대신 내가 잘할게. 어? 항상 고마워.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으니 저는 시부모님을 참고 넘길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요. 남편에겐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시누이도 남편에 비해 많이 찬밥 취급하며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시누이와 남편의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시누인 저 또한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게 절 볼 때마다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던 시누인.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시집을 갔습니다. 그 뒤론 자기 친정에 자주 발걸음을 하지 않아 저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제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는 잘 지냈습니다. 연애 때와 달리 결혼 후 같이 살아보니 좀 철없고 제멋대로의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오냐오냐 키웠다더니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약간의 말다툼 정도로 끝날 일이었기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가 됐던 해부터 남편이 점점 이상해져 가더군요. 고생 많았어 여보. 저녁을 오랜만에 고추장찌개 했어. 얼른 씻고 나와. 아니 무슨 입 텁텁해지게 고추장찌개야. 뭐 먹고 싶은지 미리 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자기 마음대로야? 뭐? 내가 어제 저녁에 미리 말해줬잖아. 오늘 고추장찌개 끓일 거라고. 집에서 갓난해보랴 집안일 하랴. 몸이 세 개여도 부족한 마당에 그래도 신경 써서 밥 차려줬더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 먹지 마 그럼. 찌개에 숟가락 한 번이라도 가져다 댔단 봐. 당시 전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휴가 중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게 이유 모를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자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애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애를 어르고 달래가며 집안일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런 제게 고마워하고 육아를 돕긴커녕 짜증만 내고 방에 틀어박혀 있기 일순이 진짜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제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둘 다 돈 관리는 제가 훨씬 잘한다고 의견을 모았기에 당시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월급날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자 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직 월급 안 들어왔어? 어?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 지급이 좀 늦는다네. 제가 휴직 중이라 남편 벌이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월급이 밀렸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태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월급을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매번 같은 핑계만 대면서요. 그래도 어떻게 회사가 월급을 3개월이나 밀려. 다달이 그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회사에 제대로 말은 해봤어? 해봤지. 근데 사정이 어렵다는 거 어떡해. 그래도 몇 년을 다닌 회사인데 힘들 때 어떻게 사장님을 독촉할 수 있겠어. 나도 답답하고 힘든데 보채지 좀 마. 좀 기다려보라고. 남편은 초조해하던 제게 오히려 버럭 성질까지 내더군요. 그리곤 대체 왜인지 혼자 삐져선 집에서 발도 쿵쿵 구르고 여전히 혼자 애 보느라 고생인절 완전히 못 본 척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촉이라는 거 있죠? 저한테 미안해하긴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아예 입을 닫아버린 남편이 어딘가 의심스럽더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학주 과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저희 남편 회사에 있나요? 제 전화를 안 받아서요. 그래서 전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들이 고작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그리고 역시나 제 나쁜 촉은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회사 직원의 대답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장님이요? 모르셨어요? 과장님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한 10달 됐을걸요? 남편은 이미 10달 전에 퇴사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에 전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당신 10달 전에 퇴사했다더라. 대체 그동안 출근하는 척하면서 어딜 갔었어?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전 처음엔 화를 내기보단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절 작정하고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었나 물어봤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곤 미안한 기색은 보이지도 않는 표정으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질린다. 맨날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뒤엎고 회사에까지 전화 걸었어? 그 사람들이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할 거야? 뭐? 당신이 자꾸 월급도 안 가져오고 사람이 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랬지. 뭔가 이상해서. 근데 뭐? 질려? 그럼 당신이 미리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됐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정도 모아봤자 1년이면 얼마냐? 고작 3,600밖에 못 모으잖아. 그렇게 꼬박 10년 모은다고 해봤자 3억 6천이고 남들은 강남에 10몇 억,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떵떵거리는데 나도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 그렇게 폼나게 살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다. 왜? 뭐? 이게 대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 왜 말을 자꾸 빙빙 돌려? 주시겠다. 주시. 됐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텐 한 방 노리는 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평생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된다고.
평생 회사 다녀봤자 돈 한 푼에 쩔쩔매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내 인생 크게 한번 걸어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금수저, 아니 은수저도 안 되는 우리가 살 길은 주식 투자뿐이야. 계속 가족을 위해 그랬다. 월급쟁이 벌이론 답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던 남편은 결국 그동안 주식을 했다는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어디서 주식을 하면 대박난다는 말을 듣고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는 주식방이라는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말이죠. 대체 그걸 무슨 돈으로 한 건데? 어? 무슨 돈은 무슨 돈이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랑 당신 몰래 받은 대출금으로 했지. 우리 돈은 다 당신이 관리하고 있었잖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제게 월급을 받고 있는 척 속이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돈을 홀라당 일차 저 몰래 8천만 원이라는 대출까지 받았다고 해요. 겁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데 너무 화가 나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여? 어떻게 말도 없이 멀쩡한 회사 그만두냐고. 잠깐만. 당신 설마 결혼 전에 어머님 아버님 빚 갚아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다는 것도 설마 거짓말이었어? 설마 그전에도 주식한 적 있었어? 그래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거야? 전 불안한 마음에 더듬더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남편을 좋게 봤던 이유 중 하나는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가 크게 망한 뒤 남편이 그 빚을 갚아드렸다는 말 때문이었어요. 저도 힘든 가족을 많이 도왔던 입장으로서 부모를 챙길 줄 아는 남편이 대견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을 끔찍이 생각하던 시부모님의 태도엔 다 그런 이유도 있었겠거니 하고 짐작했었네요. 그런데 저를 무려 10달이나 속였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진실이 되는 순간 저는 더더욱 분노하고 말았죠. 아니, 그게 엄연히 말하면 주식은 아니었어. 그땐 선물이라고 주식이랑 좀 다른 단기 투자 같은 걸 했는데 누가 그걸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따라했다가 그만. 근데 이번엔 진짜 다른 거야. 당신도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엔 아직 미숙해서 돈을 다 까먹었지만 이젠 달라. 나 이제 진짜 감 잡았다고. 어쨌든 나한테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 그건 당신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이젠 정말 자신 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동안 내가 월급인 척 가져다 줬던 돈 있지? 7달치. 나 그거 좀 다시 줘. 당신 알뜰하니까 돈 관리 당신이 하면서 모아둔 거 많을 거 아니야. 딱 그것만 주면 내가 그거 2배로 불려서 돌려줄 테니까. 어?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돈을 도로 달라고? 그럼 우리 앤 생활빈. 애는 대체 무슨 돈으로 키우냐고. 정말 사기 결혼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그런 데 빠져 돈을 탕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경제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가 왜 그런 결혼을 했겠습니까? 저는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난 그 돈 절대 못 줘. 이건 완전 사기 결혼이야. 당신 가족이 좀 별로였어도 당신만은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제일 최악인 인간이었다고. 내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뭘 했어. 그래, 결혼 전에 내가 미안했어. 그건 내가 정말 사과할게. 근데 이번엔 정말 당신하고 애 생각해서 나도 어려운 결단했던 거야. 아내가 돼서 남편을 이렇게 못 믿어줘? 그리고 그 돈 나한테도 권리 있는 돈이야. 내가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나도 그 돈 마음대로 쓸 권리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줘, 내 돈. 남편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제가 절대로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남편은 돈돈거리며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그 7개월 동안 가져다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난리였어요. 우선 애가 너무 어렸으니
전 최대한 인내하고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두 타지로 시집 장가보낸 자식들 걱정뿐이던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이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쨌든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처음 찾아온 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까지 제게 전화해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이해, 너 좀 웃긴다, 어? 아니 학주도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왜 네가 돈을 다 가져가니? 애가 돈이 좀 필요하다는데 그냥 좀 줘. 그럼 애는 무슨 돈으로 키워요? 저도 지금 휴직 중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애 아빠가 결혼 전에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건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 아이 근데 그건 학주가 널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라며. 남자가 원하는 사랑 쟁취하고 싶으면 하얀 거짓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도 좋다고 결혼해 놓고서 뭘 그래. 그리고 앤 네가 다시 복직해서 돈 벌면 되고.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아내가 돼서 도울 줄도 알아야지. 넌 왜 그렇게 애가 이기적이야? 전 이 상황에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 어머님 말이 더 어이없고 이기적이네요. 전 기가 막혀 더 이어지던 시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혼할 결심으로 남편이 그렇게 달라고 하던 7달치 월급과 모아둔 돈 중 남편 몫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생활비는 절반씩 내고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못을 박았죠. 제가 우선 그렇게 행동했던 건 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일만 해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던 데다 아직 휴직 중이라 경제력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전 우선 홀로서기를 하더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제게 받은 돈을 가지고 헬렐레하게 바쁘더라고요. 그 뒤 전 직장과 잘 조율한 끝에 더 남아있던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자리가 있던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홀로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게 갑자기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제게 밥을 차려주고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도 도맡더군요. 생전 손도 안 대던 집 대청소를 해놓질 않나 언젠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와 제 다리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남편과 살이 스치고 싶지도 않아 얼른 제 다리를 빼버렸지만요.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했어. 미안해. 나 이제라도 다시 직장 구해서 열심히 살게. 남편은 제게 연신 사과까지 하더군요. 그런 갑작스러운 모습에 추궁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새 그 큰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는데 별로 믿음도 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게 신뢰를 되찾겠다며 열심히 이력서를 돌린 메일함까지 보여주더군요. 이것 봐 여보. 나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2번 다시 당신 실망 안 시킬 거야. 제가 왜 남편의 말에 믿음이 안 가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이력서를 보여줬더라도 남편은 번번이 서류 면접에서 탈락했다며 한 번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더라고요. 그랬기에 전 다 쇼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사라진 뒤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연기는 고작 몇 달을 가지 못하더군요. 남편은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또 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여보, 내가 계속 취업을 하려는데 잘 안 됐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장사를 좀 해보고 싶거든. 사업 자금으로 한 1억에서 1억 5천만 투자하면 진짜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한테 돈 얘기 꺼내려고 그동안 잘한 척한 거지? 왜? 또 그 돈으로 주식하게? 아니면 누가 또 그게 대박이라고 그 얇은 게 바람이라도 불어넣었어? 그런 거 아니야. 주식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알아본 거야. 나한테 지금 남은 빚도 많은데 당신 이거 갚아줄 생각 없잖아. 나도 양심 있는데 그래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자금만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얼른 대박 내서 당신 돈도 갚고 내 빚도 다 청산할게. 인생은 한 방이라니까. 나 진짜 우리 애한테 멋진 아빠 되고 싶어.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래? 다 우리 가족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담보로 당신이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 겁도 없이 대출받아 1억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멋진 아빠? 차,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당신이 진짜 정신 차려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하고 싶으면 또 한방 타령할 게 아니라 택배 일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정직하게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다 말아먹고서 나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인생 편하게만 살려다가 나락가는 거 한순간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돈 없어서 생활비는 제대로 못 내고 있던 인간이 정말 염치도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제게 바로 거절을 당하자 남편은 또 삐져서 제게 말도 제대로 안 걸고 계속 혼잣말 하듯 투덜대더군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어떻게 자기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걸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다 반대해. 이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시끄러워. 그 남편 지금 확 그냥 없애버릴까 하고 일을 가는 중이니까. 당신은 나랑 그냥 집만 공유하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 주제에 어디서 돈을 요구해?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며 우리의 대치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틈틈이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 했는데 그때 하필 애가 많이 아팠었어요. 제게 삐진 남편은 애를 제대로 돌볼 생각도 안 했고 이미 그놈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전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근처 서울에 살던 동생들의 도움까지 받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출퇴근하길 반복했죠.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던 사이 어느덧 미리 예약해뒀던 아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돌잔치 같은 걸 예약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보다 일찍 아이를 낳은 동생들의 말에 따르면 요즘엔 돌잔치를 최대한 빨리 예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있는 곳에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예약하려면요. 그래서 전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돌잔치를 예약했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실체를 알기 전이었던 때죠. 저는 가난해서 돌잔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기에 꼭 우리 아이에겐 멋진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었거든요. 아직 남편과 이혼한 건 아니었기에 양가 부모님은 모두 아이 돌잔치에 맞춰 수원으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돌잔치는 저녁 시간에 예약되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아침 일찍 출발해 점심쯤 저희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 서방은 몰라요. 어디 가는지 없더라고요. 우리끼리 점심 먹으러 가요. 분명 부모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남편은 일찌감치 밖으로 혼자 나가버리더군요. 제게 삐졌다는 걸 온몸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거죠. 전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은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경악을 하며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뒤로 그런 호박실 까는 놈이었어? 기가 차서 정말 더 참을 것도 없다. 당장 이혼해버려. 안 그래도 애 돌만 지나면 이젠 이혼 통보할 생각이에요. 그 인간도 그 인간 부모도 이젠 정말 다 꼴도 보기 싫어요. 좋은 날인데 이런 안 좋은 소식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한창 식사하던 도중 남편에게서 문자가 오더군요. 그 문자를 읽어본 전 기가 막혀서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잠깐 집 들어와서 보니까 장인 장모님 짐 우리 집에 들여놨더라. 그거 다시 문 밖에 내놨으니까 두 분 처제네나 처남네 보내든지 해. 조금 있다 우리 부모님 도착하실 건데 우리 부모님 지금 당신한테 화 많이 나셨어. 그 상황에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님이 한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부모님 오늘 약속 취소되셔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간다니까. 장인 장모님은 다른 데 보내. 처제랑 처남네 안 된다고 하면 숙박업소 하나 잡아드리던가. 나 부모님 모시러 터미널 갈 거니까 그 사이에 치워. 알겠어?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 짐을 집 밖에 내놨던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그날 돌잔치가 끝난 후 시이모님 집에 머물기로 했던 시부모는 시이모님이 사정상 돌잔치에 참석을 못하게 되자 저희 집에서 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주무시고 가기로 한 걸 뻔히 알면서 남편은 자기 부모를 당당히 집으로 부르고 저희 부모님은 내쫓으려고 했던 거죠. 어이가 없었던 전 그 문자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약이 올라 그 즉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좀 와달라고 부탁했고요. 모든 사정을 말하면서요. 그 뒤 전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부모를 모시고 집에 도착한 남편은 집안 풍경을 보며 경악하더라고요. 빵야, 빵야! 야, 거기서! 어차피 그날 제 돌잔치에 참석 예정이었던 동생들은 제부와 올케 그리고 자신들의 4살, 3살 배기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전 그날 윗집과 아랫집, 옆집들에 모두 선물을 사다 드리며 양일 구한 뒤 아이들더러 실컷 뛰어놀라고 말했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작은 방과 옷방 사이를 헤집으며 뛰어다녔고 저희 부모님께는 일부러 안방을 내어드렸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의 소란을 본 남편과 시부모는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여동생 아들이 아직 낯설었던 제 남편과 시부모를 보며 묻더라고요. 이모,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청객이야, 불청객. 불청객이 뭔데요? 환영받지 못할 곳에 눈치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말하는 거야. 자주 보지 못했었기에 어린 조카들은 제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요. 시부모야 당연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요. 그런 제 말에 친정 식구들은 박장대소했고 남편과 시부모는 노발대발하더라고요. 뭐 불청객? 예, 학주야. 쟤 지금 뭐라는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 내가 부모님 모시고 온다고 말했었잖아. 근데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다 데려오면 어떡해. 그리고 불청객이라니. 지금 그거 우리 부모님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그럼 우리 부모님 들으라고 한 소리겠어? 우리 부모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근데 멋대로 당신 부모님 모셔온 건 당신이니까 당신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불청객인 게 맞지. 처제랑 처남집 여기서 가깝잖아. 그럼 거기를 좀 모셔도 되지. 내 동생은 멀리 살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럼. 그거야 내 할 바 아니고. 당신 잊고 있었나 본데 여기 내 돈으로 산 내 집이거든. 그런 내 집에 당연히 우리 부모님 내 가족이 먼저지. 이 집에 당신 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 부모님 데리고 나가. 당신 부모님은 숙박업소로 모시든 뭐라든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 이 밴댕이 소갈딱지 사기꾼 같은 인간아. 순 거짓말쟁이. 주식으로 돈도 다 까먹은 주제 파악까지 못하고 있어. 어머님 아버님 들으셨죠?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오늘 못 띄워드려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모는 기가 막히다며 더 펄펄 뛰더군요. 시부모는 약이 올랐는지 다짜고짜 짐가방을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뒤쫓아가며 바로 2사람의 짐가방을 거실로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안싸돈? 거기 안 보이십니까? 나랑 내 남편 가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랑 넷이 잠이라도 같이 주무시려고요?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여긴 우리 딸 집인데 내가 왜 우리 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쪽들한테 안방을 내줍니까? 이서방 요즘 일도 안 하는 백수라면서요? 아들을 그렇게 키워놓고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다니 참 염치도 좋으시네요. 부부끼리 네 집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여긴 법적으로 엄연히 우리 딸 소유의 집인데 이 집에 있고 싶으면 있어 보세요 어디. 근데
안방을 절대 못 내줍니다. 엄마는 시모에게 아주 속 시원히 말을 해주시더군요. 아빠는 엄마 옆에서 시부를 하찮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키가 173이던 저희 아빠와 달리 시부는 키가 16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펄쩍 뛰려 하는데 그 뒤에서 제 남동생이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큰매형, 여기 나랑 우리 작은 누나뿐 아니라 제 아내와 작은 매형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큰 누나한테 허튼 소리라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런 동생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남편은 시부모를 모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도 정신없게 아이들이 방을 오가며 뛰어다니다 시모의 다리까지 밟아버리자 마구 신경질을 내며 결국 나가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무례합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애미 너 어떻게 감히 시부모를 이렇게 푸대접하니? 어? 어머님 아들이 먼저 저희 부모님 푸대접해서 그대로 되갚아줬을 뿐이에요. 사이가 장인장물 먼저 푸대접하고 두 분은 절 남편 봉양하는 식모 정도로 취급하는데 왜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을 어렵게 생각해야 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로 취급 안 한 게 다행이죠. 생각보다 일찍 포기하고 나가신다니 감사합니다. 당신도 오늘 여기 들어오지 말고 당신 부모님 잘 모셔. 여기 다시 들어와봤자 화장실에 처박혀있는 변기솔보다 못한 취급 받을 테니까. 남편과 시부모는 열이 받아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더군요. 하지만 사람 수에서 너무 밀렸기에 시근덕거리며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날 저녁 돌잔치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친척들 지인들을 다 초대한 상태였고 저희 아들에겐 평생 단 한 번뿐인 기념일이었기에 그냥 돌잔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만 돌잔치 비용도 다 제 돈으로 냈으니 전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와서 분위기 망칠 거면 돌잔치에 오지도 말고 당신 쪽 손님도 다 오지 말라고 해. 애한테 아빠 노릇도 못한 인간이 와서 분위기까지 망치면 나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남편과 시부모는 그래도 꾸역꾸역 돌잔치에 오더라고요. 아마 자기네 손님들에게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고작 몇 시간 전 자신들에게 모욕을 준 저와 친정 식구들을 보며 내내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누이와 시매분 돌잔치에 오지 않았었는데 저도 관심이 없어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시부모를 모시고 갔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친정 식구들 모두를 저희 집에서 재웠고 다음날 일찍 부모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렸죠. 두 분은 계속 절 걱정하셨는데 가게 단체 예약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셔야 했거든요. 저는 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며 두 분을 안심시켜 드렸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전 시모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고래고래 쌍욕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왜 내 아들 집 두고 숙박업소에서 자야 돼?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냥 집에 내려가는데 너 두고 봐.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제대로 시집살이 시켜줄 테니까.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잘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대박이라도 나면 너 같은 거 바로 찬밥 신세야. 그래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근데 앞으로는 제 목소리 듣긴 어려우실 거예요. 뭐? 너 그게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이학주 그 인간이 되게 잘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이 꼴을 당하면서도 그 인간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요. 하긴 바퀴벌레도 제 자식은 예뻐한다고 착각은 자유죠 뭐.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 시모에게 이혼에 대한 제 의사를 슬쩍 밝힌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짐을 전부 싼 뒤 집 밖에 내놔버렸죠.
당시 여동생 내엔 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갔고 올케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지만 남동생 많은 절 위해 남아주었거든요. 저를 걱정해 준 거죠.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마구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 집 뭐야? 빨리 문 안 열어? 나 지금 진짜 제대로 열받았어.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기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던 그놈을 잠시 내버려뒀다가 전 조금 나중에서야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얼굴이 벌개진 남편이 씩씩대며 들어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즉에 열 것이지. 왜 이제 열어? 저 집은 다 뭐야? 비밀번호 왜 바꿨어? 하나씩 물어. 시간 많으니까. 우선 문을 안 열어준 건 실컷 약이나 오르라는 마음에서였고 짐은 보면 몰라? 당신 짐이잖아. 당신도 어제 우리 부모님 짐 마음대로 내놓지 않았어? 감히 내 집에서 내 부모님 짐을. 그래서 나도 당신 짐 멋대로 내놓은 거야.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는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 돼? 그럼 직접 말해줄게. 이제 이 집 당신 집 아니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제가 조근조근 하나씩 따져가며 너는 내 인생에서 끝이라는 말을 해주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군요. 그리고 양심도 없는지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쏘아붙였어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그럼 나한테 결혼 전부터 거짓말하고 멋대로 회사 그만두고 대출받고 퇴직금까지 다 까먹었으면서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 그렇게 무시하고도 내 남편으로 남을 수 있을 줄 알았냔 말이야. 얼마나 머리가 꽃받치면 갑자기라는 말을 해? 난 애도 너무 어리고 회사에 다시 복직하느라 좀 미뤘던 거지. 진즉부터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었어. 아니 여보. 애도 이제 고작 돌진 않는데 무슨 이혼이야.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난 당신이 날 버려버린다 어쩐다 해도 그냥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지. 우리 부모님은 평생 그렇게 부부싸움 하셨어도 여태 잘만 사시니까.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그럼 나랑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줄 여자 새로 찾아보던가. 개념을 밥 말아먹은 당신 같은 인간 누가 또 주워가 줄 줄은 모르겠지만 당신 부모가 당신을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살아줄 여잔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니까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알았냐?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 한심함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제야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애원하는 말이야 뻔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그냥 사랑하니까 자기 심통 정도는 받아줄 줄 알았다. 그렇게 심술을 부려야 당신이 돈을 줄 줄 알았다 하는 들을 가치도 없는 말뿐이더라고요. 당신도 가난이 뭔지 알잖아. 그래서 난 한 방으로 그게 성공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나 정말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가난이 뭔지 아는 놈이 생각 없이 그렇게 돈을 막 날리고 다녀? 당신은 그냥 인생을 우습게 본 거야. 한 번 해보고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주제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다 그 꼴이 된 거라고. 진짜로 돈이 무서운 사람들은 100원짜리 한 푼 다 허투루 안 써. 그놈의 한 방 한 방. 진짜 한 방 날려버리기 전에 나가라. 어? 내가 문 열어준 건 집에 혹시라도 남은 당신 물건 다 찾아서 나가라고 열어준 거야. 당신 물건이 내 집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걸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당신 물건 마저 싹 찾아서 나가. 남편은 끝까지 울며 불며 버티려 했지만 우악스럽게 자신을 끌어내던 제 동생 손에 결국 짐을 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시모가 제게 또 전화를 걸었더군요. 전 연달아 5통이나 걸려오던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모는 제게 문자를 남겼죠. 지금 학주 짐 싸서 우리 집에 왔다.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쫓아내? 대학도 못 나온 공순이가 어디 주제도 모르고 너 빨리 내 전화 안 받아? 저는 더는 아줌마 며느리 아니고요.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 먼저 주제 파악시키세요. 전화 차단합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에게 통쾌한 문자를 남긴 뒤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시부의 번호도 함께요. 그리고 그 뒤 시댁으로 바로 이혼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며 몇 번을 빌었지만 자기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요? 이혼 사유가 모두 자신에게 있었는데요. 그놈은 제게 이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무능력한 그놈에게서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직에다 빚까지 있는 그놈에게 양육비 지급을 몇 개월 유예해 주더군요. 제가 우긴다고 해도 경제적 무능력 상태인 그놈에게서 당장 돈을 받아낼 방법도 없었기에 저는 그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죠. 그래도 내가 2년 정도는 직장에 다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는 걸 알면서 어떻게 남김없이 돈을 다 뜯어가냐고. 이거 너무하잖아. 남편은 완전한 무일푼으로 제게 쫓겨났습니다. 그놈은 결혼 기간 중 많은 시간을 제게 상의도 없이 무직으로 지낸 데다 멋대로 돈까지 까먹었잖아요. 다행히 대출 빚은 온전히 그놈 앞으로 남았지만요. 그랬기에 전 그놈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수중엔 돈이 없었기에 저는 재산 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했던 거죠. 남편이 분할받을 재산이라고 해봤자 결혼 전에 해온 혼수자금 약간뿐이었는데 전 그 돈마저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놈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절 원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그놈을 벌레 보듯 한번 보아주곤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렇게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하나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무조건 1.5배로 돌려준다며 바람을 넣어 무려 2,500만 원이나 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우에게도 돈을 빌려 주식을 하다 그걸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신우인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믿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 돈을 잃으면 시부모에게서라도 받아서 돌려준다고 했기에 돈을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우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못했고 시부모도 신우이를 나 몰라라 했다고 하네요. 네가 네 오빠한테 속은 걸?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 돈 없어. 하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신우이가 저희 아이의 돌잔치에도 안 왔던 거죠. 신우이는 아직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이던 제게 뒤늦게 그 사정을 말하며 애원하더군요. 새언니, 제발 새언니라도 저한테 돈 좀 돌려주세요. 아직 오빠랑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저 진짜 그 돈 못 받아오면 이혼당할 판이라고요. 곧 아니게 될 사이라 미안하지만 아가씨 돈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건 저한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나중에 신우인 심해부와 이혼할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이혼만은 막은 뒤 아예 자기 집과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대박인 건 전 남편은 결국 시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다 끌어다 공중분해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해본답시고 자기 부모의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다 끌어다 썼다가 사업은커녕 또 주식으로 한 방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한 뒤 전 남편이 유예되었던 양육비를 보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그때 전 남편은 저런 사정을 말해주며 제게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아직 제대로 된 취업도 못했어. 수중에 남은 쥐꼬리만한 돈으로 지금 고시원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집까지 날린 뒤에 이사간 월세집에서 날 쫓아내버렸어. 나도 잘해보려다 그런 건데 너 같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애 양육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여기 진짜 너무 끔찍해. 너무 좁고 방음도 하나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엄청 냄새나. 결국엔 또 한 방을 노리다 자기 부모의 집까지 다 날리고 절연당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놈이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전 그놈에게 으름장을 날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야, 그 고시원에도 못 들어가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가족들 돈 다 날린 주제에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막노동이라도 해서 애 양육비 안 보내면 진짜 나랑 법원에서 볼 줄 알아? 이 한심한 인간아. 양육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과태료도 물 수 있고 심하면 구속까지 되는 세상인 거 알지? 모르면 인터넷 한번 찾아봐. 진짜로 법의 쓴맛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어? 법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그 뒤 전 남편은 어찌저찌 약속된 양육비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몇 달도 안 됐기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놈을 좀 지켜보다가 양육비가 끊긴다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무책임한 인간에겐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전 지금 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유발자인 전 남편도 없고 집에 입도 하나 줄어 이혼 전보다 살기가 훨씬 편하고 행복하네요. 부모님은 생업 때문에 절 도와주러 오지 못하는 걸 미안해 하시는데 전 되려 그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요즘이랍니다. 자식으로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분께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더 멋지고 당차게 싱글맘으로서 살아가려고요. 그래야 부모님도 절 걱정하고 있는 착한 두 동생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전 남편을 보면 역시 사람은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인데 큰돈에 관심을 가질 수야 있죠. 하지만 잠깐 해보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채 헛된 꿈에만 젖었던 전 남편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안까지 풍비박산을 내놓고 말았죠. 허황된 욕심은 그렇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법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때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 욕심이 여러분과 주변을 해치지 않도록 부디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전 남편과 다르게 말이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계절답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여유와 풍요로움이 가득해지길 바라며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